노무사님 보니까 다소 독특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미디어 바이 노동,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데 네. 저도 한 서너 편 정도 읽었는데 네. 이 드라마나 영화로 노동 사례를 살펴본다면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 말에 썼었던 그 영화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에 대한 리뷰를 쓴 적이 네. 있는데 그 작품에서 아마 그 작품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2015년에 원작 소설이 나온 작품이고요. 그렇죠.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네.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한국을 떠나고 싶은 젊은 분이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어떤 공개 입찰을 했고 공개 입찰을 했는데 그 탈락한 업체의 점수를 조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원작 소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에피소드가 그냥 뭐 흔한 그 한국적 부조리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었을 텐데 한국이 싫고 또 한국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생겼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관점을 담는 리뷰를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에 한 번씩 쓴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미디어 속 이야기 넘어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두 분께서 꼭 다시 짚어보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노노모 회원인 이종란 노무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란 노무사님과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여러 뭐 활동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그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인정 투쟁을 꼽고 싶습니다. 네. 이 활동은 2007년에 그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인 황상기님의 제보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반도체 공장 하면은 그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황유미님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성 암에 걸리신 분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황유미님은 2005년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2007년 3월 6일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때 나이가 23살이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40대 초반 뭐 이런 나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사측에서는 황상기 아버님한테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었지만 황상기 아버님은 단번에 거절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셨었죠. 이런 그 황상기 아버님과 또 그분을 도와서 이런 활동을 했던 이종란 노무사님의 사례가 2014년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황유미님의 산재 신청권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시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법원에 올라가서 산재로 인정이 되었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첨단 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었지만 네. 이후에 그 많은 제보가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집단 산재 신청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종란 노무사님과 황상기 아버님을 중심으로 한 단체 반올림이라는 반올림 단체인데요. 단체죠. 네네 그렇죠. 이 반올림에서 정부나 아니면은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여러 투쟁을 벌이고 해서 2017년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 판결은 그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업병이 그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연구 결과로서는 그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 안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 판결 이후에 좀 그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받는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삼성에서 중재협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활동을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제 그냥 어떤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최첨단 기기다. 뭐 이런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주목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많은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이 은폐되었었다. 네. 이런 점에서 그런 은폐된 피해가 부각되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첨단 산업의 이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들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번째 사건인 화성 아리셀 1차 전지 화재 사고가 인상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성 아리셀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5명이 사망한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조사 결과 이전에도 화재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커녕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안전 점검 및 비상 대피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사업주와 경영 담당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도급이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위탁을 행한 경우에 도급이나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원청업체라든가 또는 사용업체의 경우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리셀 사고에서는 원청업체인 아리셀 대표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가지고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용사업체나 원청업체 대표자 등에게 이러한 처벌을 강제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할 강력한 유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화성 아리셀 사건에 대한 처벌이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리셀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하게 된 것은요. 18년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또한 2020년 4월에는 이천 물류창고에서 건설 현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그 실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죠. 그랬죠. 그다음에 4.16 세월호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러한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는 물론 공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필요성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네.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의 종류를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중대 시민재해까지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처벌의 범위를 산업재해의 경우 원청 사업자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원청 업체나 사용 사업주에게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전적 손해, 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갔고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5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과 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노무사님 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사점이 있는 의미 있는 사례, 또 직접 맡으셨던 사례 중에서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저희 노노모에 노동자성 연구 분과라는 분과가 있는데요. 네. 이 분과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집단 공동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콜센터 교육생의 경우에는 2000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근로자성,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교육과 노동이 이렇게 그 중첩되어 있는 활동을 했을 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본채용이 거절되었을 때도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려웠었던 면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이분들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시정 지시를 내리고 네. 시정 지시를 내리고 최저임금 미달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려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말하면 제가 했던 사건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가장 최근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택시 기사님이셨는데요. 고령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 하셔서 네. 택시 호출 앱을 사용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호출 앱을 이용해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일일 기준금을 맞추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또 택시 노동자들의 특성이 보면은 장시간 운전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 쓰러지시기 전에 12주 동안 평균 일주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과로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산재를 인정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